즐거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크게 보면 결국 인류 사회가 피폐해진 것입니다. 친중이 문제의 근본은 아니고 친미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 경제와 멀어지면 거의 틀림없이 몰락합니다. 그 이유는 공산권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독재가 성행하고 독재는 그 국가만의 독재로 끝나지 않고 거래국들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 모두 독재가 문제이고 독재는 인류 사회가 피폐해져가는 주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전 세계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하며 양적 완화에 앞장섰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마구 풀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찾아와 모든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과 옥수수의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옥수수의 가격이 상승하면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축들의 사료 가격도 급격하게 오르게 되어 소고기, 돼지고기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밀 가격이 상승하면 과자와 빵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불안정까지 겹쳐 산업용 에너지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석탄과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생산 원가가 오르게 되고 급등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공장과 시설들의 운영요금 또한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생산하는 공산품과 산업용품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유럽 내 최대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서 글로벌 식량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이고자 연내 수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3월 첫 인상을 통해 현재 미국 금리는 0.5%가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0.25%로 낮춘 후 2년 만에 처음 상승한 금리로 인해 국가 경제가 부실한 국가들은 벌써부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 위기를 겪는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페루, 이집트부터 스리랑카와 파키스탄까지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동맹국으로 전부 다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중국에게서 자금을 끌어다 썼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갚을 여력이 되지 않자 빌린 돈을 못 갚겠다며 차라리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흥국들의 신용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뿌려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중국이 자금 회수 능력이 불투명해지면서 중국 본토에게까지 금융위기에 불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신흥개발도상국들로부터 고리대금을 통한 이자를 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식민지를 넓혀간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며 중국 역사상 최대 지적이라 여겨지던 1대1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중국 경제를 도미노처럼 집어 삼키게 되는지와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은 빌려준 돈의 본전도 못 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채 덩어리 인프라 시설만 인수할 것이라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단 한 번의 금리 인상에 경제적으로 부실한 국가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리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수차례 실시하며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전 세계 금융증권의 기준점이 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0.5%이지만 연준 의장은 올해 안으로 수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연준의 최종적인 목표금리는 2.5%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2.5%의 금리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잡을 수 없다며 최소 5% 내지 6%까지 올려야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오르다 보면 신흥국의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어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도 신흥국 위기를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의 금융 불안이 심상치 않다고 내다봤고, 여기에 추가로 이집트, 파키스탄, 레바논 등의 국가가 상당히 위태롭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물가 상승률이 50%에 달해 기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몇 주 전인 2월 초,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 주도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중국으로부터 30조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받게 되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50%에 달하는 아르헨티나가 중국에게 빌린 금액을 갚을 수 있을 리는 없으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디폴트 초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절친한 동맹국인 파키스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파키스탄의 국가 채무는 1,300억 달러, 우리 돈 180조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7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이며 상당수는 1대1로 투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돈을 갚지 못해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으려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인해 국가가 부채의 늪에 빠져버리자 파키스탄 국민들은 분노하고 나서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파키스탄은 더욱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며 많은 협력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국가를 어렵게 했다는 것으로 이를 주도한 친중파 총리인 칸 총리는 국민들의 분노에 이기지 못하고 탄핵되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취임한 세바즈 샤리프 신임 총리는 파키스탄이 빚으로 인해 침몰하고 있다며 여기엔 중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민과 정치권에서 반중 감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이 디폴트에 빠지면 중국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중국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을 지어줬습니다. 여기엔 중국의 건설업체와 중국의 건설자재, 중국의 노동력이 투입되어 현지 지역경제 발전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부채를 갚지 못할 시 해당 인프라 시설은 중국에서 최대 100년간 운영권을 가진다는 불공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오히려 중국의 발목을 잡게 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황에 빠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시설은 제대로 유지 관리될 리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스리랑카의 항만은 중국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여기 항만에서 막대한 수익이 나왔다면 중국으로 넘어갈 일도 없었다는 것으로, 중국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도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상황이라 중국에서도 부실한 인프라를 떠안기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수도의 전기철도 사업을 진행해 총 길이 700km가 넘는 철도가 5년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지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거의 운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행을 하면 할수록 빚만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수요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한 고리대금 장사를 위해 자본금을 빌려준 중국은 처음엔 인프라 시설을 100년 동안 담보로 잡아 자신들은 손해가 아니라고 착각했지만, 인프라 시설은 기본적으로 천문학적인 운영비가 들어가며 여기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매년 엄청난 적자가 쌓여갑니다. 따라서 중국이 운영권을 넘겨받는다는 뜻은 적자 부실 덩어리를 넘겨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은 해당 국가에게 자본을 지원해준 중국의 은행과 현지 시설을 건설한 시공사들이 전부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 특성상 중국 업체들이 모든 건설과 시공을 도맡아 하며, 이들은 공사대금으로 중국의 은행에게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사용 가능한 채권을 받습니다. 즉, 5년 10년이 지나면 슬슬 중국의 건설업체들은 중국은행에게 돈을 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지만 1대1로 참여국들이 연쇄 파산을 하면서 이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중국의 은행들이 중국의 건설업체에게 줄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과 건설업체도
자연스럽게 연쇄적인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상첨화로 중국의 성장 동력마저 꺼져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올해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인구가 감소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너무 많은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가구당 한 자녀 정책을 장려해왔지만 최근엔 이런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며 다산이 애국이라는 정책을 새롭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전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 정책을 통해 다른 국가로 공장과 산업시설을 옮기자 해외 기업에게 의존하던 중국의 일자리가 부족해져 중국의 결혼 연령대는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국가 발전을 충분히 이루고 선진국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했지만 중국은 아직 국민소득이 겨우 1만 달러 수준인데 극심한 고령화로 인해 많은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부자가 되어보기도 전에 늙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대도시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지방도시들은 사람이 없어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공장들은 전부 문을 닫고 철수해 지방정부 세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도시는 부족한 세수로 파산 위기에 내몰려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변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중국은 예정된 공무원 채용을 취소하고 있으며 기존 철밥통이라 여겨지던 공무원들의 인사평가 기준을 높여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소도시엔 아파트와 주택이 넘쳐나지만 이를 살 사람이 없어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도시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중국의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놓이자 지방의 인구들이 대도시로 옮겨가며 대도시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하이 봉쇄와 베이징시 전수검사 등 봉쇄 직전의 상황으로 중국 대도시의 경제도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 이상 예상했지만 상하이 봉쇄 장기화로 인해 현재는 3% 수준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여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국 1대1로 부채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은행은 물론이고 건설사, 컨소시엄 등 대규모 파산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도 이런 불똥이 튀지 않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역사상 최대 지적이라 자랑하던 1대1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중국 경제에 큰 발목을 잡을 것 소식에 청중의 일부 의견. 이제 중국몸 좋아하던 한국 정부도 바뀌었으니 다시는 얽히지 말아야 한다. 그건 아니고 일반 채권보다 낮은 이율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서방이 돈을 안 빌려준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하락으로 고통받는 시기가 닥쳤다. 중공의 1대1로 국가들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우리는 중국에 공장 사업체가 있다. 봉쇄로 공장 운영이 안 된다. 한국 회사의 타격이 크다. 같이 죽자는 거니 직원들 월급도 겨우 준다. 버튼 힘들다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